차가운 유리병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야경을 준비하고 있었다. 강남 파이낸스 센터 최상층 아우라 홀딩스, 에유라 홀딩스의 심장부인 회의실 내부는 이미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방 안의 공기는 날카로운 긴장감으로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고 그 중심에는 윤하강이 앉아 있었다. 칠흑 같은 머리카락을 완벽하게 틀어 올린 그녀는 흠잡을 데 없는 실크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맞은편에는 중견 건설사, 태림 건설의 임원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었거나 혹은 병적으로 창백했다. 몇 시간째 이어진 적대적 인수합병 M&A 발표 자리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회사가 어떻게 조각조각 해체되고 있는지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다. 그들은 윤하강을 처음에는 그저 돈 많은 젊은 여성 CEO 정도로 얕봤다. 윤하강 대표님, 이건 명백한 시장 교란입니다. 업계의 상도덕이라는 게. 태림의 부사장이 목소리를 높이려 했지만 윤하의 차가운 시선 한 번에 그의 말은 힘을 잃고 말라붙었다. 그녀의 짙은 눈동자는 감정 없이 그를 응시했다. 마치 흥미로운 곤충 표본을 관찰하듯 윤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압도했다. 상도덕이라 하셨습니까? 박 부사장님, 태림건설이 지난 3년간 분식회계를 통해 부풀린 자산가치 하청업체에 떠넘긴 부실 채권, 그리고 이사회가 묵인한 오너 일가의 비자금. 그중 어느 것이 상도덕에 해당되는지 구체적으로 짚어주시겠습니까? 회의실의 온도가 몇 도는 더 내려간 듯 했다. 태림의 임원들은 서로의 눈치만 살폈다. 윤하강이라는 여자는 단순한 투자가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들의 가장 더럽고 은밀한 비밀까지 속속들이 꿰뚫고 있었다. 그녀가 제시한 자료는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보다 더 치명적이고 정확했다. 그들은 덫에 걸린 짐승이었다. 윤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아우라 홀딩스는 태림 건설의 부실 자산을 모두 정리할 겁니다. 그리고 박 부사장님을 포함한 현 경영진은 오늘부로 전원 해임입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태블릿을 가볍게 두드렸다. 보안팀이 이미 각 층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개인 물품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 당신 대체 정체가 뭐야? 한 상무가 절규하듯 소리쳤지만 윤하는 이미 그에게서 시선을 거둔 뒤였다. 그녀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던 조 비서가 태블릿을 챙겨들었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의실을 나섰다. 문이 닫히기 직전 그녀는 마지막 말을 차갑게 던졌다. 정리하세요. 복도를 걷는 윤하의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만이 대리석 바닥에 울렸다. 직원들은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숨을 죽이고 고개를 숙였다. 지난 6개월간 윤하강은 서울금융계에 혜성처럼 나타나 피도 눈물도 없는 방식으로 여러 기업을 사냥했다. 그녀의 전략은 정교했고 실행은 무자비했다. 사람들은 그녀를 얼음여왕 혹은 기업 사냥꾼이라 불렀다. 그녀는 자신만의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펜트하우스 오피스로 올라갔다. 문이 열리자 서울의 정영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거대한 통유리창은 마치 그녀가 도시 전체를 발 아래 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그녀는 천천히 창가로 다가갔다. 수많은 빌딩의 불빛 속에서 유독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는 곳이 있었다. 저 멀리 위압적인 존재감을 뽐내며 서 있는 거대한 빌딩. LY그룹부의 본사 타워였다. 불과 5년 전 그녀의 모든 것을 앗아간 남자 백진우의 왕국, 그녀의 남편이었던 남자의 왕국, 윤하강의 입술이 경미하게 비틀렸다.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차가운 불꽃이 일렁겼다. 5년 전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병원의 소독약 냄새가 태어난 아기의 따뜻한 천, 그리고 지독한 배신감. 그녀는 강지윤이었다.
LY 그룹의 며느리였지만 실상은 그들의 구색 맞추기용 장식품에 불과했다. 남편 백진호는 언제나 밖으로 나돌았고 시댁 식구들은 그녀를 투명인간 취급했다. 출산의 고통 끝에 겨우 아들을 품에 안았을 때 그녀는 처음으로 행복이라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짧았다. 백진호의 여자 오수희가 병실에 나타났다. 그녀는 언제나 지훈에게 친절한 친구처럼 굴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뱀의 혀가 숨겨져 있었다. 지훈아, 고생 많았어. 아기 정말 예쁘다. 오수희는 아기를 받아 안고는 지훈에게 따뜻한 차를 건넸다. 지훈은 아무 의심 없이 차를 마셨다. 그리고 서서히 의식이 흐려졌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아기를 안고 병실을 나가는 오수희의 뒷모습과 그 옆에 서서 차가운 눈으로 자신을 내려다보던 남편 백진호의 얼굴이었다. 그녀가 다시 눈을 떴을 때는 모든 것이 끝나 있었다. 그녀는 외딴 정신 병원에 갇혀 있었다. 산후 우울증으로 인한 심각한 정신 착란. 그것이 그들이 그녀에게 붙인 병명이었다. 백진우와 오수희는 그녀의 아이를 훔쳤고 그녀의 이름으로 된 모든 서류에 서명하게 만들었다. 이혼, 서류 재산 포기, 각서, 그리고 친권 포기 각서까지 그들은 그녀를 완벽하게 사회에서 매장시켰다. 그녀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아이를 해치려 한 미친 여자로 전락했다. 병원에서 탈출하려 발버둥 칠수록 그녀는 더 깊은 약물에 취해갔다. 지옥이었다.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강지훈은 그렇게 죽어갔다. 하지만 그녀는 죽지 않았다. 지옥의 밑바닥에서 그녀는 윤하강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녀는 병원을 탈출했고 미국으로 밀항했다. 밑바닥을 전전하던 그녀의 비범한 재능을 알아본 한 은둔한 재력가의 도움으로 그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그는 LY 그룹의 회장, 즉 백진호의 아버지에게 깊은 원한을 품고 있었고 지훈의 복수심과 재능을 높이 샀다. 그는 그녀에게 새로운 신분과 막대한 자본을 주었다. 그리고 지난 5년 강지훈은 죽었다. 윤하강은 혹독한 훈련과 공부를 거듭하며 자신을 무기로 만들었다. 금융 법률 심리학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조종하는 기술까지. 그녀는 모든 것을 흡수했다. 그리고 마침내 아우라 홀딩스라는 거대한 칼을 손에 쥐고 서울로 돌아왔다. LY 타워를 바라보는 윤하의 눈은 흔들림이 없었다. 5년 전의 기억은 더 이상 그녀를 약하게 만들지 못했다. 그것은 그녀의 심장을 뛰게 하는 연료이자 그녀의 존재 이유였다. 눈물이 나지 않았다. 눈물샘은 그 지옥에서 이미 오래전에 말라버렸다. 대신 차가운 분노가 그녀의 혈관을 타고 흘렀다. 백진우, 오수희, 너희가 내게서 빼앗아간 것들, 내 아이, 내 인생, 내 이름. 그녀는 나지막이 읊조렸다. 목소리에는 인간적인 감정 대신 금속성의 결의가 서려 있었다. 이제 내가 하나씩 되찾을 차례야. 아니, 되찾는 게 아니지. 너희가 가진 모든 것을 부숴버릴 거야. 내가 겪은 지옥을 너희도 똑똑히 맛보게 될 테니까.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조 비서가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무표정한 얼굴로 보고서를 내밀었다. 대표님, 태림 건설 인수 절차는 일정대로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그는 또 다른 태블릿을 윤하에게 건넸다. 윤하는 태블릿을 받아들었다. 화면에는 한 가족의 행복해 보이는 사진이 떠 있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백진우 그의 옆에 우아하게 서 있는 오수희. 그리고 그들 사이에 서 있는 5살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 아이는 백진우를 꼭 닮아 있었다. 그녀의 아들 백민준. 윤하의 손가락이 화면 속 아이의 얼굴을 가만히 쓸었다. 단 한순간 그녀의 얼음 같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심장이 날카로운 바늘로 찔린 듯 아팠다. 그러나 그 고통은 순식간에 더 깊은 결의로 변했다. 저 아이는 그녀의 아들이다. 저들이 훔쳐간 그녀가 목숨 걸고 낳은 아들. 그녀는 화면을 껐다. 조비서, LY그룹의 추가 동향은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완벽한 CEO의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조비서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최근 바이오 사업 투자건으로 소폭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꽤 안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유나는 다시 창밖의 LY타워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안정적이라고 그 환상이 얼마나 허술한지 곧 알게 되겠지. 그녀의 눈빛은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번뜩였다. 첫 번째 선물은 그들이 가장 신뢰하는 것부터 무너뜨리는 거야. 조비서 플랜 A를 시작하세요. 조비서는 짧게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가 조용히 사무실을 나가자 유나는 다시 혼자 남았다. 그녀는 와인셀러에서 레드와인 한 병을 꺼내 잔에 따랐다. 짙은 붉은색 와인이 그녀의 차가운 손 안에서 소용돌이쳤다. 5년 전 그들은 그녀를 벼랑 끝으로 몰아붙였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자신들이 밀어 떨어뜨린 것이 연약한 여자가 아니라 날개를 숨긴 괴물이었다는 것을. 이제 그 괴물이 복수를 위해 돌아왔다. 유나강. 그녀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그녀는 잔을 들어 LY타워를 향해 건배했다. 지옥에서 온 건배였다. 다음 날 아침 아우라 홀딩스의 전략회의실은 전장의 지휘 통제실처럼 분주했다. 거대한 화면에는 복잡한 데이터 스트림과 주식 시세가 쉴 새 없이 흘러갔다. 유나강은 회의실 상석에서 이 모든 것을 지휘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전날의 피로감 대신 사냥을 앞둔 맹수의 날카로운 집중력만이 감돌았다. 조비서, 대한정밀기술의 현재 부채 상황은. 유나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회의실의 모든 이들을 긴장시켰다. 조비서는 태블릿을 조작하며 즉각 대답했다. 대표님 지시대로 지난 3주간 7개의 유령 법인을 통해 대한정밀기술의 제2금융권 부실, 채권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총 800억 규모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채가 이미 한 곳으로 모였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대한정밀기술, LY전자의 차세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핵심 반도체 칩 커넥터를 독점 공급하는 중소기업이었다. 겉보기에는 견실했지만 무리한 설비 투자로 인해 재무 구조가 취약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LY그룹이 그들의 유일한 매출처라는 사실이었다. 이것이 유나의 플랜 A였다. 그들은 오늘 오전 10시부로 만기가 돌아오는 150억을 막지 못할 겁니다. 한쪽에 재무팀장이 보고했다. 우리가 매입한 채권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시도하려 했지만 저희가 모든 금융권에 압력을 넣어둔 상태입니다. 유나는 시계를 확인했다. 오전 9시 50분. 10시 정각에 모든 유령 법인 명의로 채무 불이행에 따른 지급 정지 및 자산 압류를 통보하세요. 하지만 대표님, 그렇게 되면 대한정밀기술은 즉시 법정 관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이 파산하면. 재무팀장이 조심스럽게 말끝을 흐렸다. 유나의 차가운 시선이 그에게 향했다. 우리의 목표는 대한정밀기술이 아닙니다, 김 팀장. 그들의 생산 라인이 멈추는 것, 그것이 목표입니다. 오전 10시 정각. 조비서의 손짓과 함께 수십 통의 이메일과 법적 통지서가 발송되었다. 동시에 아우라 홀딩스의 자본이 대한정밀기술의 경쟁사인 넥서스테크에 조용히 흘러 들어가기 시작했다. 대한정밀기술의 파산으로 발생할 공급망의 공백을 정확히 예측하고 그 반사 이익을 챙기기 위한 포석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공격이 아니었다. 파괴와 창조를 동시에 진행하는 정교한 외과 수술이었다. 같은 시각 LY그룹 본사 40층 부회장실.
백진우는 최고급 이탈리아산 가죽 의자에 몸을 파묻은 차에 아침 신문의 경제면을 짜증스럽게 구겨 던졌다. 또다시 아우라 홀딩스와 윤하강에 대한 기사였다. M&A 시장의 새로운 포식자, 얼음 여왕의 무자비한 행보. 그는 이 정체불명의 여자가 자신의 구역에서 설치는 것이 거슬렸다. 부회장님, 긴급 보고입니다. 기획조정실장이 땀을 뻘뻘 흘리며 사무실로 뛰어들어왔다. 백진우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아침을 방해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다. 무슨 호들갑이야, 박 실장. 불이라도 났어. 그게 대한정밀기술이 방금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모든 생산 라인이 중단되었고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박 실장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당장 다음 주부터 생산에 들어가야 할 G 프로젝트 스마트폰의 핵심 커넥터 공급이 완전히 막혔습니다. 재고는 3일 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백진우의 표정이 그제야 심각해졌다. G 프로젝트는 그가 아버지인 백 회장에게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야심차게 추진하던 사업이었다. 고작 그 중소기업 하나 때문에 대체 재무팀은 뭘 한 거야? 당장 다른 업체를 알아봐. 그가 고함을 질렀다. 그게 문제입니다, 부회장님. 그 커넥터는 대한정밀기술의 독점 기술이라 대체할 업체를 찾으려면 최소 3개월은 걸립니다. G 프로젝트 출시 일정에 막대한 차질이 생깁니다. 박 실장은 거의 울상이었다. 백진우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빌어먹을 그깟 부품 하나가 뭐라고 당장 법무팀 시켜서 대한정밀 놈들 멱살이라도 잡아. 혹시 이게 최근 시장을 흔들고 있는 아우라 홀딩스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시기가 너무... 박 실장이 조심스럽게 운을 뗐지만 백진우는 코웃음을 쳤다. 아우라 그 여자, 고작 건설사나 먹어치우는 하이에나가 감히 AY야의 공급망을 건드린다고 과대망상이야. 이건 그냥 운이 없는 대한정밀놈들의 경영 미숙일 뿐이야. 백진우는 이 사태를 그저 재수없는 해프닝 정도로 치부했다. 그는 윤하강이라는 이름을 떠올렸지만 그저 얼굴 예쁜 신흥부자 정도로 생각했다. 감히 자신과 LY그룹에 대적할 상대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의 오만함은 견고했다. 그는 박 실장에게 소리를 질렀다. 당장 나가서 해결책이나 찾아와. 난 곧 있을 바이오 투자 설명회 준비해야 하니까. 백진우가 자신의 발등에 떨어진 불을 무시하고 더 큰 미끼 윤하가 던질래 정신이 팔려 있을 때 윤하강은 자신의 펜트하우스 오피스에서 조비서의 두 번째 보고를 받고 있었다. 이번 보고는 LY그룹의 재무제표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 5년간 그녀가 애써 외면하고 또 동시에 미칠 듯이 갈망했던 정보였다. 요청하신 백진우 부회장과 오수희 그리고 백민준 군에 대한 최근 동향 보고입니다. 조비서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파일을 열었다. 윤하는 숨을 가다듬었다. 어제 사진으로 본 것이 전부였다. 이제 그녀는 그들의 삶을 마주해야 했다. 태블릿 화면에 백진우의 사생활이 적나라하게 펼쳐졌다. 그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공식적으로는 오수희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LY그룹의 후계자이자 가정적인 남편 행세를 하고 있었지만 뒤로는 여러 명의 모델 여배우들과 은밀한 관계를 지속하고 있었다. 오수희는 그것을 알면서도 필사적으로 눈 감고 있었다. 다음은 오수희였다. 그녀는 LY 문화재단 이사장이라는 감투를 쓰고 사교계의 여왕으로 군림하고 있었다. VVIP 자선 파티를 주최하고 최고급 명품으로 치장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했다. 하지만 보고서에는 그녀가 주기적으로 신경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으며 백진우의 외도에 병적으로 집착하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녀의 화려함은 속이 텅 빈 껍데기에 불과했다. 윤하는 무표정하게 화면을 넘겼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손가락이 멈췄다.
화면 가득한 아이의 얼굴이 나타났다. 백민준, 그녀의 아들. 조비서의 팀은 단순한 사진이 아닌 영상 파일까지 확보했다. 유나는 망설이다가 재생 버튼을 눌렀다. 청담동의 한 고급 국제유치원 운동회 날이었다. 5살 배기 아이들이 왁자지껄하게 뛰어놀고 있었다. 그중 유독 눈에 띄는 아이 민준이가 있었다. 아이는 백진우의 어린 시절을 놀랍도록 닮아 있었지만 눈매와 입술은 분명 강지훈 그녀의 것이었다. 민준아 이쪽으로 와. 오수희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 대신 우아한 학부모의 모습으로 아이에게 손짓하고 있었다. 민준이가 달리기를 하다 발이 엉켜 넘어졌다. 아이의 무릎에서 피가 났다. 그 순간 유나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오수희가 과장된 몸짓으로 달려가 아이를 품에 안았다. 어머, 우리 아들 괜찮아. 많이 아프지? 민준이가 울음을 터뜨리며 오수희의 목에 매달렸다. 그리고 유나의 귀를 심장을 찢어발기는 한마디가 들려왔다. 엄마, 아파 흐엉. 엄마 아파요. 엄마. 그 한마디가 유나의 견고했던 얼음 성벽을 관통했다. 숨이 막혔다.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 그녀의 의지와 상관없이 눈시울을 뜨겁게 적셨다. 그녀는 아이가 넘어진 그 순간 저곳에 달려가 아이를 안아주고 싶은 본능적인 충동에 사로잡혔다. 저 여자가 아니라 바로 자신이. 그녀는 황급히 영상을 껐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조비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 듯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다. 유나는 눈을 감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고통. 5년 전 아이를 빼앗겼을 때의 그 생살이 찢기는 고통이 다시 온몸을 덮쳤다. 하지만 그것은 1분도 차에 지속되지 않았다. 유나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의 눈동자에 고통의 흔적은 사라지고 없었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지옥의 불보다 더 차갑고 무서운 결이었다. 그들은 그녀의 아이를 훔쳤을 뿐만 아니라 아이의 기억마저 훔쳤다. 저 가증스러운 여자를 엄마라고 부르게 만들었다. 오수희. 유나가 입술을 깨물며 나지막이 읊조렸다. 네가 감히 내 아들에게, 내 더러운 손으로 내 아들을 만지고 그 입으로 내 아들에게 엄마 소리를 들어. 분노가 그녀의 머리끝까지 차올랐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이건 전쟁이었다. 아들을 되찾기 위한 성전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억누르며 보고서를 다시 검토했다. 이제 감정이 아니었다. 철저한 분석이었다. 백진우의 약점은 오만함과 새로운 사업, 바이오에 대한 집착. 오수희의 약점은 백진우의 사랑에 대한 갈망과 자신의 자리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그들의 가장 큰 약점은 자신들이 5년 전에 완벽하게 처리했다고 믿는 강지훈이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었다. 조비서. 유나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다음 주에 열리는 청담 VVIP 자선갈라. 오수희가 주최하는 행사 맞지? 조비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대표님, LY 문화재단 최대의 연례 행사입니다. 물론 백진우 부회장도 참석합니다. 유나는 입가에 잔인한 미소를 머금었다. 그녀의 눈빛은 LY 타워 너머 그들의 위선적인 파티장을 꿰뚫어 보는 듯 했다. 초대장 우리도 구했지. 물론입니다. 아우라 홀딩스의 대표 자격으로 가장 상석에 배정되었습니다. 잘됐군. 유나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창밖의 서울을 내려다보았다. 첫 번째 탐색전은 끝났다. 드났다. 엘와이의 발목에 작은 상처를 입혔고 백진호는 그것을 무시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갈 시간이었다. 그들에게 얼굴을 보여줄 때가 됐어. 그들의 안락한 연극 무대에 새로운 주연 배우가 등장했다는 걸 알려줘야지. 서울 신라 호텔의 다이너스티 홀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무대였다.
대한민국 상위 0.1%의 부와 권력이 한자리에 모여 소외된 아동들을 위한 자선갈라라는 고상한 명분 아래 자신들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었다. 크리스탈 샹들리에에서 쏟아지는 빛은 값비싼 보석과 실크 드레스에 반사되어 눈이 부실 정도였고, 공기 중에는 값비싼 향수와 샴페인, 그리고 은밀한 야망의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연 회장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윤하강이 모습을 드러냈을 때 그 모든 소음과 움직임이 순간적으로 멎는 듯했다. 그녀는 다른 여성들처럼 화려한 색상이나 과시적인 보석으로 치장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몸의 선을 따라 완벽하게 흐르는 짙은 에메랄드 그린 색의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목에는 가느다란 백금 체인 하나뿐이었지만 그 어떤 다이아몬드보다도 강렬한 존재감을 발산했다. 그녀의 등장은 마치 잘 짜인 연극에 난입한 예측 불가능한 배우와 같았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며 속삭였다. 저 여자가 윤하강이야. 아우라 홀딩스의 그 무서운 여자. 테림 건설을 단 하루 만에 해체시켰다지. 그녀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수백 개의 시선을 마치 공기처럼 무시하며 조비서의 안내를 받아 자신의 테이블로 향했다.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주눅들림도 없었다. 연 회장의 가장 중앙 헤드 테이블에는 이 파티의 주최자이자 여왕인 오수희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5년 전 백진우의 뒤에 숨어있던 내연녀가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LY 문화재단의 이사장이자 백진우 부회장의 공식적인 파트너로서 사교계를 호령하고 있었다. 순백의 드레스에 수십억 원대의 다이아몬드 세트를 착용한 그녀는 사방에서 쏟아지는 아첨을 우아하게 받아넘기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백진우가 앉아 있었다. 그는 이런 시끄러운 자리를 경멸했지만 G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론칭과 곧 있을 바이오 사업 투자를 위해 LY그룹의 이미지를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어제 대한정밀기술건으로 심기가 불편했지만 애써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때 그의 시선이 연 회장 입구로 향했다. 윤하강. 사진으로만 보던 여자였다. 백진우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본능적으로 그녀가 평범한 상대가 아님을 직감했다. 그녀의 차가운 자신감, 주변의 시선을 압도하는 기묘한 카리스마는 그가 지금까지 만나왔던 비즈니스 파트너들과는 격이 달랐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공급망에 작은 상처를 냈다는 사실을 떠올렸지만 여전히 그것을 자신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기보다는 불운한 사고로 치부하려 애썼다. 오수희 역시 윤하강을 발견했다. 그녀는 즉각적인 불쾌감과 경쟁심을 느꼈다. 자신보다 젊고 아름다우며 심지어 재력까지 갖춘 여자의 등장은 그녀의 심기를 건드렸다. 특히 백진우의 시선이 자신도 모르게 윤하강을 좇는 것을 발견했을 때 오수희의 가슴속에서는 경고음이 울렸다. 그녀는 저 정체불명의 여자를 밟아줘야겠다고 결심했다. 파티가 중반쯤 무르익고 경매가 한창일 때였다. 오수희는 샴페인 잔을 들고 우아한 걸음걸이로 윤하의 테이블로 다가갔다. 연 회장의 모든 이목이 순식간에 두 여자에게 집중되었다. 서울 사교계의 현 여왕과 금융계의 새로운 포식자. 아무도 예상치 못한 정면 충돌이었다. 윤하강 대표님 맞으시죠? 이렇게 직접 뵙게 되어 영광이에요. 오수희는 뱀처럼 부드럽고 상냥한 미소를 지었다. 5년 전 병실에서 강지윤에게 독이 든 차를 건네던 바로 그 미소였다. 윤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녀를 마주보았다. 5년 만에 마주하는 원수의 얼굴. 심장이 얼음 조각에 찔린 듯 아팠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반갑습니다, 오수희 이사장님. 윤하의 목소리는 낮고 평온했다. 그녀는 오수희를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혹은 별다른 관심이 없는 상대를 대하듯 무심하게 응대했다. 오수희는 윤하의 이런 태도에 속으로 더욱 불쾌감을 느꼈지만 미소를 유지했다. 오늘 파티는 어떠신가요? 서울의 사교계는 처음이시라고 들었어요.
혹시 불편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제게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말에는 노골적인 경멸과 우월감이 담겨 있었다. 근본 없는 신흥부자인 당신은 이 물과 어울리지 않으니 내게 잘 보여야 할 것이다 라는 뜻이었다. 주변 사람들 역시 숨을 죽이고 유나의 반응을 기다렸다. 그녀가 굴욕감에 얼굴을 붉히거나 혹은 어설프게 방역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유나는 가볍게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너무나 차가워서 오히려 오수희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배려는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하지만 제 걱정보다는 이사장님 본인의 걱정을 먼저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유나는 테이블 위에 놓인 얇은 책자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렸다. 그것은 오늘 갈라에서 배포한 LY 문화재단의 연간 기부금 운용 보고서였다. 오수희의 미소에 순간적인 균열이 생겼다. 네, 그게 무슨... 그녀가 당황하며 반문했다. 유나는 주변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하지만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오늘 파티에 오기 전에 이사장님의 재단 보고서를 흥미롭게 검토해봤습니다. 투자자의 관점에서 말이죠. 투자의 관점이라니요. 여긴 자선 행사. 오수희가 말을 차에 끝마치기도 전에 유나가 그녀의 말을 잘랐다. 자선일수록 더 효율적이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유나는 보고서의 한 페이지를 펼쳐 보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총 기부금 100억 중 행사 기획 및 운영비 홍보비 명목으로 지출된 금액이 45억이더군요. 45%입니다. 연회장 곳곳에서 작게 술렁이는 소리가 들렸다. 45%. 그것은 자선단체의 운영비라고 하기엔 터무니없이 높은 수치였다. 유나는 오수희의 하얗게 질려가는 얼굴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쉽게 말해 소외된 아동들에게 실제 돌아간 금액보다 그들을 돕는다고 홍보하고 오늘 같은 화려한 파티를 여는데 거의 맘먹는 돈을 쓰셨다는 뜻이죠. 오수희의 몸이 분노와 수치심으로 떨리기 시작했다. 그건 재단의 인지도를 높이고 더 많은 기부금을 유치하기 위한 국제적인 네트워킹 활동의 일환이에요. 그녀가 필사적으로 변명했다. 하지만 유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럴듯한 변명이네요. 하지만 아우라 홀딩스의 투자 원칙은 간단합니다. 최소 비용 최대 효율. 그리고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유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시선은 오수희를 넘어 헤드 테이블에 앉아 이 모든 것을 굳은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는 백진우에게 잠시 머물렀다. 이사장님의 재단은 제 투자 기준에서 보자면 매우 위험하고 비효율적인 포트폴리오입니다. 기부금의 절반 가까이를 낭비하는 곳에 과연 어떤 투자자가 선뜻 돈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이건 모욕이에요. 오수희가 소리쳤다. 유나는 그녀를 향해 마지막 일격을 날렸다. 모욕이 아닙니다, 이사장님. 이건 팩트입니다. 그녀는 잔인할 정도로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재단은 소외된 아동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마치 이사장님 개인의 화려한 사교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펀드처럼 보이는군요. 그 말은 공개적인 사형 선고였다. 오수희가 지난 몇 년간 공들여 쌓아 올린 자애로운 사교계의 여왕이라는 이미지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주변의 속삭임은 이제 노골적인 비난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45%라니 말도 안 돼. 아이들 돈으로 자기들끼리 파티를 연 거였어. 유나는 더 이상 오수희에게 시선을 주지 않았다. 그녀는 조비서에게 턱짓을 했다. 가죠. 이렇게 비효율적인 자리에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순 없으니까.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얼어붙은 사람들 사이를 유유히 가로질러 연회장을 나갔다. 그 누구도 감히 그녀를 막아서지 못했다. 유나가 사라진 문을 노려보던 백진우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했다.
그는 망신을 당해 굳어버린 오수희를 수습할 생각도 하지 못했다. 대한정밀기술 사태, 그리고 오늘 밤의 일.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윤하강이라는 여자는 철저하게 계산된 공격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오수희의 감정을 건드린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오수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LY그룹의 이미지와 직결되는 문화재단의 재무적 결함을 정확히 찾아내어 가장 공개적인 장소에서 터뜨렸다. 이것은 감정적인 복수가 아니라 냉철한 전략가의 공격이었다. 윤하강. 백진우는 낮게 읊조렸다. 처음으로 그는 정체불명의 이 여자에게 단순한 짜증이나 호기심이 아닌 명백한 위협을 느꼈다. 그의 오만했던 계획에 예측 불가능하고 치명적인 변수가 끼어들기 시작했다. 자선갈라의 여파는 생각보다 거셌다. 다음 날 아침 모든 경제지와 사격의 가심나는 윤하강 오수희에게 공개 망신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도배되었다. LY 문화재단의 45%에 달하는 방만한 운영비는 여론의 문매를 맞았고 LY그룹의 주가는 이미지 하락으로 인해 소폭 하락했다. 백진우는 경로했지만 윤하강이 지적한 것은 사실이었기에 공식적인 반박조차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아우라홀딩스의 펜트하우스 오피스에서 윤하강은 이 작은 승리에 도취되어 있지 않았다. 그녀는 그날 밤의 대면이 자신 안에 잠들어 있던 과거의 망령을 깨웠음을 느꼈다. 5년 전의 오수희와 지금의 오수희는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았다. 위선적이고 탐욕스러우며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타인의 삶을 아무렇지 않게 짓밟는 여자. 윤하는 통유리창 앞에 서서 5년 전 자신이 갇혀져 있던, 그리고 아이를 빼앗겼던 그 병원이 있는 방향을 물끄러미 응시했다. 차가운 분노가 다시금 혈관을 타고 흘렀다. 그날 밤의 일은 단순한 사교계의 기싸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복수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으며 동시에 그녀 자신에게 과거의 고통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채찍질이었다. 대표님, 조 비서가 노크와 함께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언제나처럼 무표정했지만 그의 손에 들린 두꺼운 파일은 그가 가져온 보고의 무게를 짐작하게 했다. 요청하신 5년 전 그날에 대한 세부 조사 결과입니다. 윤하는 천천히 돌아섰다. 그녀는 이 순간을 위해 지난 5년을 버텨왔다.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한 그 거대한 음모의 실체를 마주할 시간이었다. 말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굳어 있었다. 조 비서는 파일을 열어 첫 번째 장을 그녀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은 한 중년 여성의 사진이었다. 박은영, 당시 강지윤님, 대표님의 분만을 도왔던 수간호사입니다. 사건 직후 거액의 돈을 받고 필리핀으로 이민 현재까지 도피 중이었습니다. 저희 팀이 일주일 전 마닐라의 한 빈민가에서 그녀를 찾아냈습니다. 그녀가 입을 열었나. 윤하의 목소리에 날카로운 기운이 실렸다. 조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약간의 금전적 보상과 신변 보호를 약속받고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그는 작은 녹음기를 재생했다. 지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박 간호사의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예, 그날 오수희 씨가 병원장실로 찾아왔어요. 백진우 상무님 당시 직함도 함께였죠. 그들은 산모 강지윤과 심각한 산후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했어요. 아이를 해칠 수도 있으니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리고 거액의 돈이 든 봉투를 줬어요. 산모에게 줄 미역국에 이걸 타라고. 진정제라고 했지만 나중에 보니 강력한 환각제 성분이었어요. 윤하의 주먹이 하얗게 떨렸다.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다. 오수희가 건네던 따뜻한 차, 그리고 그 직후 찾아온 끔찍한 현기증과 악몽. 그 모든 것이 조작된 것이었다. 계속해. 박 간호사의 증언에 따르면 대표님이 약물에 취해 의식이 혼미한 사이
그들은 미리 준비한 정신과 의사를 병실로 불렀습니다. 조 비서가 다음 서류를 넘겼다. 서진우, 현 강남 제 신경정신과 원장. 서진우는 당시 LY그룹의 비자금 세탁에 연루되어 약점이 잡힌 상태였습니다. 그는 LY 측의 요구대로 망상형 조현병 증세를 동반한 급성산후 우울증이라는 허위 진단서를 발급했습니다. 허위 진단서. 그 종이 한 장이 그녀의 삶을 지옥으로 밀어넣었다. 그들은 그녀를 미친 여자로 만들었다. 아이를 해치려 한 비정한 엄마로 둔갑시켰다. 그것을 근거로 조 비서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낮아졌다. 백진우 측 변호사는 대표님이 약물에 취해 있는 상태에서 여러 서류에 서명을 받아냈습니다. 그가 내민 것은 이혼 합의서 재산 분할 포기 각서, 그리고 친권 및 양육권 포기 각서의 사본이었다. 글자들이 유나의 눈앞에서 흐릿하게 번졌다. 그녀는 자신이 그런 서류에 서명한 기억이 없었다. 그들은 몽롱한 상태에 그녀의 손을 잡고 강제로 서명을 날조했던 것이다. 모두는 법적 절차가 완료된 후 그들은 대표님을 정신병원으로 이송시켰습니다. 그리고 언론에는 강지훈 씨가 산후 우울증 치료를 위해 자발적으로 미국으로 요양을 떠났다고 거짓 정보를 흘렸습니다. 이것은 당시 예약되었던 편도 항공권 예약 내역입니다. 완벽한 시나리오였다. 남편의 여자가 아이를 훔쳤고 남편은 아내를 정신병자로 몰아 모든 것을 빼앗고 사회에서 매장시켰다. 유나는 눈을 감았다. 분노가 너무 커서 오히려 머릿속이 차갑게 식어내렸다. 그녀는 그 지옥 같은 정신병원에서의 날들을 떠올렸다. 매일 밤낮으로 주사되는 약물, 자신을 미친 사람 취급하는 간호사들의 경멸 어린 시선, 아들의 이름을 부르짖다 목이 쉬어버린 날들, 탈출을 시도하다 붙잡혀 독방에 갇혔던 기억. 강지윤은 그곳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기억은 5년 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어느 비 내리는 밤으로 건너뛰었다. 그녀는 기적적으로 병원을 탈출했다. 박 간호사를 매수했던 LY 측 하수인의 도움, 양심의 가책이었는지 혹은 또 다른 계산이었는지 알 수 없었다으로 밀항선에 몸을 실었다. 하지만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빈털터리에 불법 체류자 신세였다. 며칠을 굶주림과 추위 속에서 헤매던 그녀는 금문교 골든게이트 브릿지 위에 서 있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그녀의 얇은 환자복을 꿰뚫었다. 아이를 잃었다. 모든 것을 잃었다. 복수할 힘조차 없었다. 그녀는 이 지옥을 끝내고 싶었다. 차가운 난간을 붙잡고 심연을 내려다보던 그 순간 누군가 그녀의 어깨에 두꺼운 코트를 걸쳐주었다. 여기서 죽기엔 자네 눈빛이 너무 아깝군. 쉰 듯하지만 강단 있는 목소리였다. 돌아본 곳에는 값비싼 정장을 입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세상을 등진 듯한 동양인 노인이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그가 바로 민 회장, 체어맨, 민이었다. 한때 서울금융계를 주름잡았으나 30년 전 백진우의 아버지인 백 회장의 배신으로 모든 것을 잃고 미국으로 망명한 비운의 재력가. 민 회장은 LY그룹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는 백 회장에게 복수할 칼을 찾고 있었고 백진우의 며느리가 의문스럽게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접했다. 그는 자신의 정보망을 총동원해 그녀를 찾아냈고 그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에 나타난 것이었다. 나는 자네에게 동정심을 베풀러 온 게 아니야. 거래를 하러 왔지. 민 회장은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꿰뚫어 보았다. 자네의 눈에는 나처럼 모든 것을 잃은 자의 분노가 서려 있군. 그 분노 내가 거두어주지. 대신 자네는 나를 위한 칼이 되어야 하네. LY그룹을 무너뜨릴 가장 날카롭고 무자비한 칼이. 그날 밤 강지윤은 죽었다. 민 회장은 그녀에게 유나강이라는 새로운 신분과 거처를 주었다. 하지만 그것은 안식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용광로였다. 민 회장은 그녀를 혹독하게 담금질했다.
월스트리트의 최고 분석가들을 붙여 금융공학을 가르쳤고 전직 특수요원에게서 자신의 몸을 지킬 격투술과 냉철한 판단력을 훈련받았다. 그녀는 하루 4시간만 자며 미친 듯이 공부하고 자신을 단련했다. 법률 경제심리학 그리고 M&A 전략까지. 그녀의 머릿속은 오로지 LY그룹을 향한 복수심과 아들을 되찾겠다는 일념으로 가득 찼다. 그녀의 타고난 재능과 지독한 집념은 민 회장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5년. 그녀는 민 회장이 내어준 시드머니를 수백 배로 불려 거대 투자펀드 아우라 홀딩스를 설립했다. 그녀는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냉혹한 기업 사냥꾼으로 이름을 날렸고 마침내 복수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더 이상 5년 전에 연약한 강지윤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옥에서 단련되어 돌아온 복수의 화신 유나강이었다. 다시 현재 서울의 펜트하우스 오피스. 유나는 과거의 기억에서 빠져나왔다. 그녀는 조 비서가 내민 모든 증거 자료들, 박 간호사의 자백 녹취 서진우 원장의 비리 내역 허위 진단서, 강제 서명된 서류들을 차가운 눈으로 훑어보았다. 이 과거의 파편들은 더 이상 그녀를 아프게 하는 가시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제 백진우와 오수희의 심장을 꿰뚫을 창끝이 될 것이었다. 민 회장님께는 안부 전해드렸나? 유나가 조용히 물었다. 조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제 통화했습니다. 대표님의 성공적인 귀환을 축하하시더군요. 그리고 LY그룹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조 비서가 마지막 파일을 열었다. LY그룹이 최근 G 프로젝트의 부진을 만회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유럽의 한 바이오테크 기업에 대규모 투자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백진우 부회장이 직접 진두지휘하고 있으며 이것으로 아버지인 백 회장에게 능력을 인정받으려 필사적인 상태라고 합니다. 유나의 입에 얼음장 같은 미소가 떠올랐다. 백진우, 오만하고 조급하며 언제나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어 안달이 난 남자.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스스로 덫을 향해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유나는 자신의 거대한 데이터 스크린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키메라 치메라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숨겨진 파일을 열었다. 그것은 그녀가 서울로 돌아오기 전부터 치밀하게 설계해온 실체는 없지만 완벽한 서류와 그럴듯한 연구 실적을 갖춘 유령 바이오 기업에 대한 계획서였다. 민 회장이 흘린 정보는 그녀의 계획에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주었다. 조 비서. 유나의 목소리는 이제 그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냉혹한 전략가의 결단만이 담겨 있었다. 플랜 B를 가동하세요. 키메라 프로젝트를 LY그룹에 노출시킵니다. 그들이 거부할 수 없는 가장 달콤한 미끼로 말이죠. 그녀는 창밖에 LY타워를 노려보았다. 백진우의 아버지는 그녀의 은인인 민 회장을 배신했다. 그리고 백진우는 그녀를 배신하고 그녀의 아들을 빼앗았다. 그들은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다고 믿었다. 이제 그녀가 보여줄 차례였다. 그들이 쌓아 올린 그 모든 것이 그녀가 설계한 단 하나의 환상으로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유럽의 금융 허브 스위스 취리히. 아우라 홀딩스의 비밀자금 운용팀은 유나 강희 지시 아래 키메라 프로젝트, 치메라 프로젝트라는 거대한 환상을 조립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유령 회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백진우의 욕망과 조급증을 정확히 겨냥해 설계된 거부할 수 없는 미끼였다. 유나는 5년 전 자신이 당했던 서류상의 조작을 이제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규모로 되갚아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조 비서, 키메라의 서류 작업은 유나는 서울의 펜트하우스 오피스에서 화상 회의를 통해 취리 팀을 지휘했다. 그녀의 눈은 수십 개로 분할된 스크린의 데이터를 좇고 있었다.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대표님. 조 비서가 태블릿을 넘겼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위치한 서류상의 연구소 임대계약 노벨상 후보
경력이 있는 매수된 생명공학자 3인의 자문계약서, 그리고 유럽의약품청 EMA 임상 이상 통과를 위조한 데이터까지 완벽합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미끼를 물가에 던질 차례였다. 그녀의 전략은 LY그룹이 스스로 이 정보를 발견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백진우가 가장 신뢰하는 유럽 투자은행이 어디지? UBS 스위스 연방은행입니다. 특히 데니엘 보먼 수석 부사장을 맹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G 프로젝트 투자 유치도 그를 통해 진행했습니다. 조 비서가 즉각 답했다. 조하, 그 다니엘 보먼에게 키메라의 정보가 실수로 흘러 들어가게 해. 아우라 홀딩스가 극비리의 인수를 추진 중인 것처럼 위장해서. 유나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경쟁 심리를 자극하는 거지. 백진호는 남이 가진 것, 특히 내가 가지려는 것이라면 이성을 잃고 달려들 테니까. 며칠 후 LY그룹 부회장실. 백진호는 대한정밀기술 사태로 인한 G 프로젝트 생산 차질과 자선 갈래소의 망신으로 인해 아버지인 백 회장에게 연일 혹독한 질책을 받고 있었다. 그는 이 모든 불운이 유나 강이라는 여자 때문인 것 같아 불쾌했지만 정작 그 여자는 LY그룹 본체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듯 다른 M&A 건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젠장, 뭔가 한 방이 필요해. 아버지의 관심을 돌릴 만한. 백진우가 초조하게 넥타이를 비틀던 순간 그의 전용선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UBS의 다니엘 보먼이었다. 백진우는 자세를 고쳐 앉았다. 다니엘, 오랜만이군. 무슨 일이지? 미스터 백. 혹시 키메라 바이오로직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다니엘 보먼의 목소리는 흥분과 긴급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프랑크푸르트의 작은 연구소인데 획기적인 항암 면역 세포 치료제를 개발했습니다. 임상 이상 데이터가 경이로울 정도입니다. 이건 제2의 모더나가 될 겁니다. 백진우의 귀가 번쩍 뜨였다. 바이오. 그것은 그가 G 프로젝트 다음으로 점 찍어둔 미래 먹거리였다. 그런데 그게 왜 자네가 그렇게 흥분할 정도면 이미 주인이 있는 거 아닌가? 그가 의심스럽게 물었다. 다니엘은 목소리를 낮췄다. 그게 문제입니다. 현재 아우라 홀딩스가 이 회사를 통째로 인수하기 위해 물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극비리에 진행 중이라 시장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죠. 제가 우연히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만약 윤하강이 이걸 손에 넣는다면 윤하강, 그 이름이 다시 나왔다. 백진우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단순한 짜증이 아니었다. 강렬한 경쟁심과 탐욕이었다. 그 여자가 감히 자신의 영역 공급망을 건드린 것도 모자라 이제는 자신이 노리던 미래 산업까지 선점하려 한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다. 아우라가 얼마를 불렀지 확실하진 않지만 최소 5억 달러 약 6천억 원 규모로 보입니다. 미스터 백, 이건 기회입니다. 아우라가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가로채는 겁니다. 아이의 자금력이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니엘의 부추김은 백진우의 마지막 이성을 마비시켰다. 자료 전부 보내. 당장 검토하겠어. 백진우는 전화를 끊자마자 전략기획실과 재무팀을 긴급 소집했다. 2시간 뒤 회의실은 격렬한 논쟁으로 뜨거워졌다. 키메라 바이오로직스의 자료는 너무나 완벽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보였다. 부회장님, 이건 너무 위험합니다. 재무 담당 전무가 강력하게 반대했다. 설립된 지 2년밖에 안 된 회사입니다. 임상 이상 데이터만 믿고 5억 달러 이상을 베팅하는 건 도박입니다. 최소 3개월은 실사 듀 딜리전스를 진행해야 3개월 그 사이에 윤하강이 그 회사를 먹어치우는 꼴을 보라고. 백진우가 책상을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다. 그는 이미 이성을 잃었다. 대한정밀기술 사태로 입은 손실 오수이가 당한 망신, 그리고 아버지의 질책. 이 모든 것을 만회할 유일한 기회처럼 보였다.
G 프로젝트가 저 여자 때문에 발목 잡힌 거 잊었어. 이번에도 망설이다가 뒤통수 맞을 셈인가. 그는 윤하강이 대한정밀 기술을 의도적으로 공격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단지 그녀가 시장에 등장하면서부터 LY그룹에 불운이 닥쳤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제 그 불운의 근원인 윤하강이 노리는 보물을 가로채는 것만이 이 모든 것을 되돌릴 방법이라 확신했다. 재무팀은 당장 자금 확보 계획 세워 G 프로젝트에 투입될 예산 일부와 비상장 계열사 지분 매각을 통해서라도 현금을 마련해 이건 명령이야. 백진우의 독단적인 결정에 회의실은 침묵에 빠졌다. 그의 오만함과 조급증이 LY그룹 전체를 거대한 덫으로 밀어넣고 있었다. 이 모든 상황은 실시간으로 아우라홀딩스의 지휘 통제실로 보고되고 있었다. 윤하강은 LY그룹 이사회의 긴급 자금 승인 내역을 눈앞의 스크린으로 확인했다. 그들은 키메라라는 허상을 잡기 위해 실제 자산들을 팔아치우고 막대한 부채를 껴안고 있었다. 대표님, 백진우가 미끼를 물었습니다. 총 투자 규모 7억 달러입니다. 아우라를 이기기 위해 무리하게 베팅했습니다. 조 비서가 감정 없는 목소리로 보고했다. 7억 달러, 한화로 거의 1조 원에 육박하는 거금이었다. 그 돈은 LY그룹의 1년치 현금 흐름을 통째로 마비시킬 수 있는 규모였다. 윤하의 눈동자가 차갑게 빛났다. 계약서 서명은 언제지? 48시간 후 프랑크푸르트에서 진행됩니다. 백진우가 직접 날아갈 예정입니다. 윤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창밖의 LY 타워를 바라보았다. 5년 전 그들은 그녀에게서 갓 태어난 아들과 인생을 빼앗아갔다. 그 대가로 1조 원은 너무 저렴한 것인지도 몰랐다. 조하, 백진우가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키메라의 모든 자산을 동결하고 즉시 청산 절차에 들어가. 윤하가 명령했다. 자금은 민 회장님과 약속된 카리브해의 페이퍼 컴퍼니들로 분산시켜. 단 1센트도 추적할 수 없게. 알겠습니다. 그럼 백진우는 그는 텅 빈 연구소와 아무 가치 없는 특허 서류 쪼가리만 손에 쥐게 되겠지. 윤하는 와인잔을 들었다. 붉은 액체가 그녀의 손안에서 소용돌이 쳤다. 백진우는 지금쯤 승리를 예감하며 축배를 들고 있을 것이다. 자신이 5년 전 지옥으로 떨어뜨린 여자가 설계한 덫에 걸려들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복수는 이제 시작이야, 백진우. 윤하의 목소리는 얼음보다 차가웠다. 네가 그토록 증명하고 싶어 했던 너의 능력. 그 능력으로 LY그룹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똑똑히 지켜봐 주지. 그녀는 그들의 거짓된 승리를 위해 잔을 들었다. 함정은 완벽하게 설치되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돌아온 백진우는 자신이 개선 장군이라도 된 듯 의기양양했다. 그의 손에는 7억 달러짜리 키메라 바이오로직스 인수 계약서가 들려 있었다. 윤하강이라는 재수 없는 여자의 손에서 미래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가로챘다는 쾌감이 그의 온몸을 감쌌다. 그는 이 계약서 하나로 아버지의 질책과 G 프로젝트의 부진을 모두 만회할 수 있으리라 확신했다. 그는 곧장 LY그룹의 심장부 60층에 위치한 백 회장의 집무실로 향했다. 백 회장은 고목처럼 마른 체구였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맹수처럼 날카로웠다. 그는 아들이 내민 계약서를 말없이 훑어보았다. 백진우는 아버지의 칭찬을 기대하며 입을 열었다. 아버지 보십시오. 아우라 홀딩스가 노리던 것을 저희가 차지했습니다. 임상 이상 데이터가 완벽합니다. 이것으로 LY 바이오는 매 엉청한 놈. 백 회장의 불호령이 백진우의 말을 끊었다. 7억 달러짜리 계약서가 백진우의 얼굴을 향해 날아왔다. 고작 생산 차질 하나, 가십거리 하나에 눈이 멀어 이 애비의 승인도 없이 1조 원에 가까운 돈을 유령 회사일지도 모르는 곳에 쏟아부어 네가 제정신이냐. 백 회장의 분노는 상상을 초월했다. 백진우는 당황했다. 칭찬을 기대했던 그는
아버지의 경로에 얼어붙었다. 아닙니다, 아버지. 유입시의 다니엘 보머니, 보증, 30년 전 내 애비가 어떻게 이 그룹을 세웠는지 잊었나. 나는 그 어떤 보증도 믿지 않는다. 오직 실사시차와 내 눈만 믿을 뿐이다. 그런데 너는 고작 며칠 만에 그룹의 1년치 현금을 태워버려 백 회장은 휠체어를 몰아 창가로 향했다. 그는 아들을 돌아보지도 않고 차갑게 말했다. 당장 G 프로젝트 문제나 해결해. 그리고 그 키메라라는 것 단 한 푼의 추가 자금도 없을 줄 알아라. 만약 이 투자가 실패한다면 그는 말을 멈췄다. 그 침묵이 백진우에게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너는 내 후계자 자격이 없는 거다. 기대했던 승리감은 산산조각 났고 지독한 굴욕감과 초조함만이 남았다. 백진우는 비틀거리며 집무실을 나왔다. 그는 인정받고 싶었지만 또다시 실패했다. 이 모든 분노는 방향을 잃고 들끓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가 향한 곳은 그의 분노를 가장 손쉽게 배출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곳, 바로 그의 집이었다. 그날 밤 한남동의 호화로운 저택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오수인은 자선 갈라의 망신 이후 윤하강이라는 이름에 병적으로 집착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사격의 지위가 흔들리는 것을 느꼈고 백진우의 냉담함에 불안해했다. 그녀는 백진우가 돌아오자 마비이자 그에게 매달리듯 물었다. 진우 씨, 프랑크푸르트 일은 잘 됐어요. 그 아우라 홀딩스라는 여자 또 무슨 짓을 하진 않았나요? 윤하강이 이름이 나오자 아버지에게서 받은 모욕감으로 들끓던 백진우의 분노가 폭발했다. 그 여자 이름 좀 그만 들먹여. 당신까지 나를 비웃는 거야. 그가 거칠게 넥타이를 풀어던지며 소리쳤다. 오수인은 그의 갑작스러운 분노에 놀라 몸을 움츠렸다. 그런 게 아니라 그 여자가 자꾸 우리 주변을 맴도는 게 불안해서. 불안해하. 백진우가 경멸 어린 시선으로 그녀를 쏘아보았다. 당신이 제대로 처신했으면 그 여자 따위가 감히 우리 파티에서 그 따위 망신을 줄 수 있었겠어. 고작 재단 하나 제대로 관리 못해서 나까지 우스워지게 만들어. 이것은 명백한 화풀이였다. 하지만 오수희에게는 비수처럼 꽂혔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나는 당신과 민준이를 위해서. 그녀가 눈물을 글썽이며 항변하려 했지만 백진호는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착각하지 마, 오수희. 당신이 지금 누리는 모든 건 내가 베풀어 준 거야. 5년 전 강지윤이 그랬던 것처럼 당신도 언제든 버려질 수 있어. 조용히 민준이 엄마 역할이나 해. 그게 당신 존재 이유니까. 강지윤이라는 이름. 그 이름은 오수희의 가장 깊은 죄의식과 공포를 자극했다. 백진우는 5년 전 그들이 함께 저지른 범죄의 공범자에게 너도 똑같이 버려질 수 있다고 협박한 것이었다. 오수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백진우는 그녀를 경멸의 눈초리로 한번 훑어본 뒤 서재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다. 오수희는 거실에 홀로 남아 떨었다. 버려질 수 있다. 그 한마디가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녀는 백진우가 변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가 윤하강이라는 여자가 나타난 이후부터 시작되었다고 확신했다. 그 여자가 백진우의 마음을 흔들고 자신의 자리를 빼앗으려 한다는 망상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다음 날 LY 문화재단 이사장실. 오수인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전날의 굴욕을 곱씹고 있었다. 그때 비서가 노란색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발신인이 없는 익명의 등기 우편이었다. 그녀가 의아해하며 봉투를 뜯었을 때 그 안에서 수십 장의 사진들이 쏟아져 내렸다. 그것은 백진우의 사진이었다. 하지만 오수희와 함께 찍은 사진이 아니었다. 앳돼 보이는 신인 여배우와 호텔 엘리베이터에 타는 모습, 고급 레스토랑에서 다정하게 와인을 마시는 모습, 심지어 요트 위에서 키스를 나누는 모습까지. 날짜는 모두 최근 한 달 이내의 것들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다. 오수희는 백진우의 바람길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다. 그녀는 언제나 그것을 묵인해왔다. 자신이 본처라는 민준이의 엄마라는 확고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랐다. 윤하강이라는 강력한 적수가 나타났고 백진우는 자신을 버릴 수 있다고 협박했다. 이 사진들은 그녀에게 마지막 사형 선고처럼 느껴졌다. 백진우가 나를 버릴 준비를 하고 있다. 저 여배우는 시작일 뿐이고 진짜 목적은 윤하강일 것이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윤하강으로 귀결되었다. 윤하강, 네가 감히. 그녀의 손톱이 사진을 쥔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이성을 잃고 비서에게 소리쳤다. 당장 차 대기시켜 아우라 홀딩스로 가. 같은 시각 아우라 홀딩스. 윤하강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오수희의 차가 LAY 문화재단을 뛰쳐나와 이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있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오수희에게 보낸 것과 똑같은 사진들이 놓여 있었다. 예상대로군요. 조비서가 말했다. 오수희는 이 모든 것을 대표님이 보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야지. 윤하가 차갑게 대답했다. 백진우의 배신에 대한 분노가 나를 향한 질투와 공포로 바뀌도록 이성을 잃은 적은 다루기 쉬운 법이니까. 이것이 그녀의 계산이었다. 적들의 내부 균열을 극대화하는 것. 백진우는 아버지의 압박에 오수희는 남편의 배신과 윤하강에 대한 망상에 사로잡히게 만들었다. 오수희가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올려보낼까요? 윤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보안팀 시켜서 막아. 그리고 그녀가 소란을 피우는 장면 언론사 몇 군데에 제보해. LY 문화재단 이사장 경쟁사 CEO 스토킹 의혹 정도로. 윤하는 오수희를 만나줄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그녀는 이제 오수희가 아니라 더 큰 사냥감을 노리고 있었다. 윤하는 두 번째 파일을 열었다. 강성호 상무. 접촉은 어젯밤 약속된 장소에서 만났습니다. 예상대로 그는 백진우 부회장에게 극도의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 비서의 보고는 계속되었다. 강성호 상무. 그는 LY그룹의 창립 멤버의 아들로 누구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졌지만 오너 일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번번이 백진우에게 밀려난 비운의 실력자였다. 조 비서는 어젯밤의 밀회를 떠올렸다. 한적한 바, 비아르의 VIP룸. 강성호 상무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조 비서를 마주했다. 아우라 홀딩스에서 나를 보자고 한 이유가 뭐지? M&A라도 제안할 셈인가? 조 비서는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을 꺼냈다. 인수 제안이 아닙니다. 인수 그 자체를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아우라 홀딩스는 LY그룹의 적대적 인수를 준비 중입니다. 강 상무는 코웃음을 쳤다. LY를 농담이 심하군. 계란으로 바위치기야. 조 비서는 태블릿을 꺼내 그에게 내밀었다. 백진우 부회장이 방금 프랑크푸르트에서 서명한 계약서입니다. 그리고 이건 그 키메라 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의 실체고요. 태블릿에는 키메라가 유령 회사임을 입증하는 데이터가 떠 있었다. 강성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사실이라면 7억 달러, 그룹 전체가 휘청일 거야. 그는 조 비서를 다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경계심이 아닌 두려움과 기묘한 흥분이 어리고 있었다. 당신들 대체 정체가 뭐야? 우리는 LY그룹을 정상화시킬 사람들입니다. 조 비서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백진우와 백 회장이 물러난 LY그룹의 전문 경영인. 저희는 강 상무님을 그 자리에 앉힐 생각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경영권이 아닙니다. 백씨 일가에 대한 심판이죠. 강성호는 침을 삼켰다. 일생일대의 기회이자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도박이었다. 조 비서는 그의 망설임을 꿰뚫어 보았다. 물론 강 상무님께서 백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하며 저지른 작은 실수들도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회유이자 협박이었다. 강성호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뭘 원하지? 조 비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다. 5년 전 강지훈 씨에 관한 모든 서류 원본, 그리고 백 회장에 숨겨진 진짜 비자금 장부, 그걸 우리에게 넘기십시오.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될 겁니다. 윤하강은 조 비서의 보고를 받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외부에서는 7억 달러짜리 시한폭탄이 똑딱거리고 있었다. 내부에서는 백진우와 오수희가 서로를 물어뜯으며 자멸하고 있었다. 그리고 가장 깊숙한 심장부에서는 강성호라는 내부의 조력자가 비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모든 균열은 완벽하게 설계되었고 이제 무너뜨릴 일만 남았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백진우가 프랑크푸르트에서 돌아온 지 정확히 일주일 후 런던 증권거래소가 개장하는 순간 거대한 폭탄이 터졌다. 세계적인 경제통신사 블룸버그에서 긴급 속보가 떴다. 속보 7억 달러 규모의 신성 키메라 바이오로직스 사기 혐의로 파산 신청, LY그룹 투자금 전액 손실 위기. 기사는 냉혹하고 간결했다. 키메라 바이오로직스가 제출한 임상 이상 데이터는 전부 위조되었으며 연구소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회사였음이 밝혀졌다는 것. 그리고 이 사기극의 최대 피해자는 불과 일주일 전 7억 달러를 쏟아부은 대한민국의 LY그룹이라고 명시했다. 기사는 또한 아우라홀딩스가 당초 이 회사를 검토했으나 재무적 불투명성을 이유로 막판의 인수전에서 발을 뺐다는 지극히 아우라홀딩스에 유리한 정보까지 덧붙였다. 이 소식이 서울 증시에 도달하는 데는 1분도 차에 걸리지 않았다. 오전 9시 정각 개장과 동시에 LY그룹의 모든 계열사 주가가 수직으로 낙하했다. LY전자, LY물산, LY바이오. 모든 종목이 개장 직후 하한가를 기록했다. 시가총액 10조 원이 단 몇 분 만에 공중으로 증발했다. LY그룹 본사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비명과 고함 쉴 새 없이 울리는 전화벨 소리가 뒤엉켰다. 백진우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주식 시세표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사기라고 거짓말이야. 이건 윤하강이 음모야. 그는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리며 UBS의 다니엘 보먼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수화기에서는 없는 번호라는 차가운 기계음만 흘러나왔다. 다니엘 보먼은 처음부터 윤하강과 민 회장이 심어둔 사람이었거나 혹은 거액의 수수료를 받고 증발해버린 뒤였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백진우는 다른 은행장들에게 미친 듯이 전화를 돌려 긴급 자금 브릿지 론을 요청했다. 하지만 시장은 냉혹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LY그룹에 이름만 대면 돈을 빌려주지 못해 안달이던 은행들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부회장님, 죄송합니다만 그룹의 신용등급이 급격히 하락해서 7억 달러 전액 손실 처리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모든 은행이 등을 돌렸다. 7억 달러의 손실은 단순한 손실이 아니었다. 그것은 LY그룹의 현금 유동성을 일격에 마비시켰다. 그룹이 발행한 회사채에 대한 신용경보가 울렸고 다른 대출에 대한 마진콜, 추가 증거금 요구, 이 폭풍처럼 밀려들기 시작했다. LY그룹은 거대한 배였지만 윤하가 설계한 키메라라는 암초 하나에 부딪혀 좌초되기 시작한 것이다. 백진우가 공황 상태에 빠져 있을 때 그의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휠체어를 탄 백 회장이 비서의 도움도 뿌리치고 직접 휠체어를 몰며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분노를 넘어선 재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벽면의 거대한 시세표를 가리켰다. 모든 것이 파란색이었다. 절망적인 하한가였다. 백 회장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네가 감히 내 평생의 피와 땀을.
그는 백진우를 노려보았다. 그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닌 깊은 절망과 경멸이 담겨 있었다. 고작 여자 하나 윤하강에 대한 경쟁심 때문에 이 그룹 전체를 도박판에 던져 이 멍청하고 한심한 놈. 아버지, 그게 아니라 이건 함정입니다. 윤하강 그 여자가... 백진우가 필사적으로 변명하려던 순간 헉, 크... 박 회장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눈이 뒤집히며 휠체어 옆으로 쓰러졌다. 아버지 아버, 의사 불러 당장 백진우의 절규가 복도를 울렸다. 백 회장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었다. 그룹의 총수가 쓰러지고 주가는 바닥을 쳤다. LY그룹은 완벽한 리더십에 공백 상태에 빠졌다. 임원들은 우왕좌왕했고 기자들이 로비로 몰려들었다. 이 완벽한 혼돈의 한가운데 단 한 사람 강성호 상무만이 냉정을 유지하고 있었다. 윤하 강의 지시대로 그는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 모든 임원과 보안 요원들이 백 회장이 실려나가는 응급 침대를 따라 60층 회장실에서 1층 로비로 몰려나간 사이 강성호는 유유히 회장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는 백 회장의 서재 고풍스러운 책장 뒤에 숨겨진 비밀 금고로 다가갔다. 그는 이 금고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비밀번호는 몰랐다. 하지만 윤하강은 그 정보까지 파악하고 있었다. 199-880-9917. 백 회장이 LY그룹의 전신인 럭키산업을 설립한 날짜가 아니었다. 그것은 30년 전 그가 민 회장을 배신했던 바로 그날이었다. 강성호가 비밀번호를 누르자 둔탁한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다. 금고 안에는 백씨 일가의 추악한 역사가 고스란히 잠들어 있었다. 수십 년간 정치권에 뿌린 뇌물장부 차명 계좌를 통한 비자금 내역, 그리고 금고 가장 깊숙한 곳에 낡은 서류 봉투 하나가 있었다. 강성호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었다. 봉투 겉면에는 강지윤 정신병원 입원 관련 서류 원본이라고 적혀 있었다. 강성호는 장부와 서류 봉투를 자신의 서류 가방에 깊숙이 챙겼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회장실을 나와 혼란에 빠진 임원들 사이를 뚫고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는 조 비서에게 약속된 메시지를 보냈다. 사냥이 끝났다. 1시간 뒤 인적이 드문 한강공원의 주차장. 강성호는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조 비서에게 서류 가방을 건넸다. 이걸로 백씨 일가는 끝이다. 강성호의 목소리는 복잡한 감정에 잠겨 있었다. 당신들의 약속 잊지 마시오. LY는 무너지면 안 돼. 다시 태어나야지. 조 비서는 말없이 가방을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은 지켜질 겁니다. 강 대표님. 상무가 아닌 대표라는 호칭이었다. 같은 시각 아우라 홀딩스 갤러리스 펜트하우스 오피스. 윤하강은 거대한 스크린을 통해 LY그룹의 주가가 휴지 조각이 되어가는 과정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도 슬픔도 없었다. 오직 지독한 허무함과 차가운 결의만이 남아있었다. 1조 원. 그 돈으로도 5년 전 그녀가 겪은 고통과 아이를 잃은 슬픔을 보상할 수는 없었다. 대표님, 물건을 확보했습니다. 조 비서가 사무실로 들어와 가방을 열었다. 그는 먼저 두꺼운 비자금 장부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낡은 노란색 서류 봉투를 윤아에게 건넸다. 윤아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5년 전 그날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박은영 간호사의 자필 진술서, 원본 서진우 원장의 허위 진단서, 그리고 그녀의 손이 멈췄다. 얇고 바랜 종이 한 장, 친권 및 양육권 포기 각서. 그녀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러나 그녀의 이름이 적혀 있는 그 끔찍한 서류. 그녀는 손가락으로 서명란을 쓸어보았다. 강지윤. 그녀의 의지와 상관없이 약물에 취한 채 강제로 찍혀나간 그 이름.
유나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금융시장의 붕괴는 시작에 불과했다.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정의의 문제였고 빼앗긴 아이를 되찾는 문제였다. 유나강은 그 서류를 강하게 움켜쥐었다. 그녀의 눈이 불타고 있었다. 조비서, 장부는 검찰 특별수사팀에 익명으로 제보해. 알겠습니다. 그럼 이 서류들은 이건 유나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무너져 내린 LY 타워의 주가 그래프를 노려보았다. 이건 내가 직접 전달할 거야. 백진우에게. 그가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그가 빼앗아간 것이 무엇인지 똑똑히 알려줘야지. LY 그룹의 금융제국은 무너졌다. 이제 남은 것은 그 폐허 위에서 벌어질 마지막 심판이었다. 키메라 사태가 터진 지 사흘째 LY 그룹 타워는 거대한 유령선처럼 변해 있었다. 한때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처럼 뛰던 빌딩은 이제 채권단과 검찰의 압수수색, 그리고 일자리를 잃은 직원들의 절망적인 한숨소리만이 가득했다. 엘리베이터는 절반이 멈췄고 복도의 불은 대부분 꺼져 있었다. 백진호의 부회장실은 그 몰락의 중심이었다. 그는 꼬박 사흘 밤낮을 사무실에서 보냈다. 값비싼 슈트는 구겨져 있었고 턱에는 거뭇한 수염이 덮여 있었다. 책상 위에는 재떨이가 넘칠 듯 담배꽁초가 쌓여 있었다. 그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7억 달러의 증발, 하한가를 멈추지 않는 주식, 그리고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는 아버지, 모든 전화가 그를 외면했다. 은행 정계 인사들, 심지어 그를 따르던 임원들까지. 그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그가 절망의 밑바닥에서 허우적거릴 때 단 하나의 전화가 걸려왔다. 발신자는 아우라 홀딩스 비서실이었다. 백진우는 미친 사람처럼 전화를 낚아챘다. 여보세요. 그가 쉰 목소리로 소리쳤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조비서의 감정 없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백진우 씨, 저희 윤아 강 대표님께서 만나시길 원하십니다. LY그룹 자산 정상화 및 인수 협상 건입니다. 오늘 저녁 8시 아우라 홀딩스 펜트하우스 오피스입니다. 인수 협상. 그 단어가 백진우의 뇌리를 때렸다. 윤아강, 이 모든 사태의 원흉일지도 모르는 그 여자가 이제는 시체를 뜯어먹으러 오는 것인가.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그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지푸라기였다. 어쩌면 그녀가 그룹을 완전히 해체하는 대신 일부라도 살려줄 수 있지 않을까. 그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저녁 8시 백진우는 강남 파이낸스 센터 로비에 섰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자신이 내려다보던 곳이었지만 지금 그는 폐잔병의 모습으로 적진의 심장부에 들어서고 있었다. 아우라 홀딩스의 내부는 LY 타워의 음울함과는 정반대였다. 밝고 질서 정연하며 모든 것이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는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펜트하우스 오피스로 안내되었다. 윤아 강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5년 전 그가 쫓아냈던 강지훈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는 서울의 야경을 등지고 서 있는 완벽한 지배자의 모습이었다. 그녀가 천천히 돌아섰다. 그 차가운 눈빛이 초라한 행색의 백진우를 위아래로 훑었다. 앉으시죠, 백진우 씨.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부회장님이라는 호칭은 이미 사라져 있었다. 백진우는 굴욕감에 입술을 깨물며 소파에 앉았다. 그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라도 지키려는 듯 억지로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윤아 강 대표, 이 모든 게 당신이 꾸민 짓인가? 키메라는 당신이 판 함정이었어. 그가 으르렁거렸다. 윤아는 조용히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녀는 시인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그저 흥미롭다는 듯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협상을 하자고 불렀다던데. 백진우가 본론을 꺼냈다. LY는 이대로 무너지지 않아.
당신이 지금 헐값에 몇몇 계열사를 인수해준다면 나중에 경영 정상화가 되었을 때 당신에게도. 그의 말은 비굴했다. 유나는 그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나지막이 웃었다. 경멸이나 조소가 아니었다. 마치 어린아이의 서툰 거짓말을 듣는 듯한 그런 차가운 웃음이었다. 인수라고 백진우 씨, 당신은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군요.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난 LY그룹 따위엔 관심 없어요. 당신들이 평생에 걸쳐 쌓아 올린 그 쓰레기 더미, 난 단 1원도 주고 살 생각이 없습니다. 그녀가 책상으로 걸어가 얇고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강성호 상무가 백 회장의 비밀 금고에서 꺼내온 바로 그 봉투였다. 유나는 백진우 앞에 테이블에 그 봉투를 던졌다. 내가 관심 있는 건 오직 이거 하나뿐이었으니까. 백진우는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5년 전의 낡은 서류들이었다. 박은영 간호사의 진술서 서진우 원장의 허위 진단서 4번. 그리고 마침내 그의 손이 멈췄다. 칭원 및 양육권 포기 각서. 그의 눈이 공포로 물들기 시작했다. 이게 왜 당신한테, 강성호, 그 배신자가. 그는 이 서류들이 유나 강에게 넘어간 것을 그저 강성호가 자신의 약점을 잡아 더 많은 돈을 뜯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팔아넘긴 것이라 생각했다. 이걸로 날 협박할 셈인가 그래. 돈이 얼마가 필요해. 협박. 유나가 그의 바로 앞에 멈춰 섰다. 그녀는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5년간 억눌러 왔던 지옥의 불길이 일렁겼다. 당신은 아직도 이게 돈 문제로 보여. 그녀는 천천히 백진우가 5년 전 자신의 병실에서 했던 것과 똑같이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오랜만이네, 백진우 씨. 그 목소리. 그것은 유나 강이 금속성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분명 5년 전 그가 지옥으로 밀어넣었던 그의 아내 강지윤의 목소리였다. 백진우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는 고장난 기계처럼 천천히 고개를 들어 유나 강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를 제대로 보았다. 차가운 CEO의 가면 뒤에 숨겨진 그 눈매, 굳게 닫힌 저 입술. 그것은 분명 강지윤이었다. 세월과 증오로 인해 완벽하게 변했지만 그것은 틀림없이 그가 버렸던 아내의 얼굴이었다. 그의 입에서 의미 없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아니야, 넌 미국에서 죽었어. 넌 미친 여자였어. 그가 공포에 질려 소파 뒤로 물러났다. 죽었다고. 유나 아니 지윤이 차갑게 웃었다. 그래, 당신들이 죽였지. 강지윤이라는 여자는 5년 전 그 병실에서 당신들 손에 죽었어. 그녀가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다. 그리고 난 그 지옥에서 다시 태어났어. 유나 강이라는 이름으로. 백진호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악몽처럼 느껴졌다. 그가 무시했던 여자, 그가 짓밟았던 여자, 그가 완벽하게 처리했다고 믿었던 그 여자가 돌아와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는 사실을 그의 이성이 받아들이지 못했다. 당신들이 내게서 모든 걸 빼앗아간 그날부터 난 이 순간만을 위해 살았어. 지윤의 목소리는 이제 그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대한정밀 기술을 무너뜨린 것도 나야. 당신의 오만함을 시험해 본 거지. 자선 갈래서 오수희에게 망신을 준 것도 나야. 그 여자의 위선적인 껍데기를 벗겨내고 싶었거든. 그녀는 책상 위에 작은 디지털 녹음기를 집어들었다. 이것 역시 강성호가 금고에서 함께 발견한 백진우와 오수희가 자신들의 범죄를 확인하며 남겨둔 보험용 녹취 파일이었다. 그리고 키메라. 그녀가 재생 버튼을 눌렀다. 약은 확실히 먹인 거지. 진단서만 나오면 끝이야. 걘 그냥 미친 여자가 되는 거야. 백진우의 5년 전 목소리. 응. 아이는 우리가 잘 키우면 돼. 걘 민준이 엄마 자격 없어. 오수희의 5년 전 목소리.
녹음 파일이 조용한 펜트하우스 오피스에 울려 퍼졌다. 백진우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키메라는 그의 탐욕을 노린 덫이었고 그 덫을 설계한 것은 그가 가장 경멸했던 피해자 바로 강지윤이었다. 내가 어떻게... 그가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지윤은 그를 경멸의 눈빛으로 내려다보았다. 어떻게 당신들이 날 벼랑 끝으로 밀었으니까. 하지만 당신들은 몰랐지. 당신들이 민 건 연약한 여자가 아니라 복수를 위해 날개를 단련할 괴물이었다는 걸. 그녀는 친권 포기 각서를 집어들었다. 당신 아버지는 당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쓰러졌고 LY 그룹은 당신의 탐욕 때문에 무너졌어. 그리고 당신은... 그녀가 백진우의 눈앞에서 그 서류를 갈갈이 찢어버렸다. 이따위 거짓 서류 한 장으로 내 아들을 빼앗을 수 있다고 믿었던 그 오만함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은 거야. 지우는 찢어진 종이 조각을 바닥에 주저앉은 백진우의 머리 위로 뿌렸다. 심판은 끝났어, 백진우. 이건 인수협상이 아니야. 이건 사형 선고야. 그녀는 그에게서 등을 돌려 다시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복수는 끝났다. 백진우는 찢어진 서류 조각들 속에서 실성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웃음소리는 이내 절규로 변했다. 그가 잃은 것은 돈이나 회사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짓밟았던 과거에게, 자신이 가장 무시했던 존재에게 완벽하게 패배했다. 그의 영혼이 산산조각 났다. 백진우는 유나 강의 사무실에서 쫓겨나듯 물러났다. 그는 더 이상 LY그룹의 부회장이 아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은 영혼까지 파괴된 한낱 패배자에 불과했다. 그가 비틀거리며 엘리베이터로 사라지는 모습을 유나 강은 차가운 눈으로 끝까지 지켜보았다. 그녀의 복수는 끝났지만 심판은 이제 시작이었다. 조비서. 그녀가 새벽에 여명이 밝아오는 창밖을 등진 채 나지막이 불렀다. 네, 대표님. 조 비서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채 그녀의 곁에 서 있었다. 지금입니다. 대한민국이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그들도 진실을 마주해야죠. 모든 채널에 동시 전송하세요. 유나의 명령은 사형 집행인의 그것처럼 냉정했다. 조 비서는 태블릿을 조작했다. 오전 6시 정각, 아우라 홀딩스의 서버에 보관되어 있던 거대한 데이터 패키지가 대한민국 모든 주요 언론사, 방송국, 검찰청, 특수수사팀, 그리고 금융감독원의 서버로 동시에 전송되기 시작했다.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키메라 바이오로직스 사기 사건의 전말과 그 자금이 백씨 일가의 비자금 계좌로 흘러 들어간 내역, 강성호 상무가 제공한 수십 년 묵은 비자금 장부 원본, 그리고 5년 전 한 여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한 범죄의 증거들, 박은영 간호사의 자백 영상, 서진우 원장의 허위 진단서 발급을 지시하는 백진우의 음성 파일, 아이를 빼앗긴 직후 강지윤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감금하는 과정이 담긴 병원의 CCTV 기록 조비서팀이 복원해낸 것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오수희와 함께 계획했던 5년 전의 원본 녹음 파일까지. 폭탄은 정확히 출근 시간이 시작되는 오전 6시 30분에 터졌다.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다. 처음에는 경제 속보로 시작했다. 속보 LY그룹 1조 원대 사기 연루, 백 회장 일가 수십 년간 비자금 조성 혐의. 하지만 그것은 서막에 불과했다. 잠시 후 모든 방송국의 정규 방송이 중단되고 긴급 뉴스 특보가 화면을 뒤덮었다. 앵커들은 흥분과 충격을 감추지 못한 채 떨리는 목소리로 헤드라인을 읽어 내려갔다. 긴급 속보. LY그룹 후계자 백진우. 5년 전 아내 강지윤 씨 정신병원 강제 감금 및 아들 유인 혐의. 충격적 음성 파일 공개. 이것은 단순한 재벌 스캔들이 아니었다. 한 편의 막장 드라마보다 더 잔혹하고 충격적인 범죄였다.
여론은 들끓었다. LY그룹 본사 앞에는 순식간에 수백 명의 취재진이 몰려들었고 분노한 시민들의 시위가 이어졌다. LY그룹의 주가는 거래가 정지되었고 사실상 파산 선고를 받았다. 검찰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토록 명백한 증거가 공개된 이상 그들의 행동은 신속해야 했다. 특별수사팀에 즉각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검찰의 칼날은 세 방향으로 동시에 향했다. 첫 번째 칼날은 한남동의 호화로운 저택 오수희를 향했다. 그녀는 뉴스 속보를 보고 이성을 잃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마지막 지푸라기 아니 마지막 인질이 남아있었다. 바로 민준이었다. 민준아, 빨리 일어나 빨리. 그녀는 잠옷바람으로 자고 있던 민준이를 거칠게 흔들어 깨웠다. 아이는 영문도 모른 채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왜 이래? 무서워. 오수희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듯 닥치는 대로 가방에 보석과 현금 그리고 민준이의 여권을 쑤셔 넣었다. 우린 떠날 거야. 여길 떠나야 해. 그녀가 민준이의 팔을 붙잡고 현관으로 달려가던 순간 육중한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다. 수십 명의 검찰 수사관과 경찰관들이 들이닥쳤다. 오수희 씨, 멈추십시오. 오지 마 저리가. 오수희는 민준이를 자신의 품에 끌어안고 방패처럼 내세우며 발악했다. 내 아들이야, 아무도 못 데려가.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사교계의 여왕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고 궁지에 몰린 광기 어린 짐승이었다. 한 여성 수사관이 차가운 목소리로 영장을 읽어 내려갔다. 오수희 씨, 미성년자 약취 유인 감금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그녀는 민준이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당신 아들이 아닙니다. 당신이 5년 전 훔친 강지훈 씨의 아들입니다. 아니야, 내가 엄마야. 내가 민준이 엄마라고 오수희가 절규했다. 민준이는 이 끔찍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던 여자가 수갑에 채워지는 모습을 보며 공포에 질려 울부짖었다. 엄마, 엄마 가지마, 무서워요. 아이의 울음소리가 저택을 가득 메웠다. 오수희는 수사관들에게 짐승처럼 끌려나가며 마지막 순간까지 윤하강을 저주했다. 두 번째 칼날은 LY그룹 타워 폐허가 된 부회장실의 백진우를 향했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한 채 텅 빈 눈으로 자신의 범죄가 만천에 공개되는 뉴스를 바라보고 있었다. 사무실 문이 열리고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을 때 그는 저항조차 하지 않았다. 백진우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횡령 그리고 아동 유인 공모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사관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그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어제까지만 해도 천하를 호령하던 재벌 3세의 손목이었다. 그는 수사관들에게 이끌려 1층 로비로 나갔다. 그곳은 아수라장이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그의 초라한 얼굴을 향해 터졌다. 기자들의 고함과 질문이 쏟아졌다. 5년 전 아내분께 정말 그러셨습니까? 키메라 사기는 인정하십니까? 피해자에게 할 말 없으십니까? 백진우는 고개를 숙였다. 그는 그 수많은 인파 속에서 단 한 사람의 환영을 보았다. 5년 전 병실에서 그에게 매달리며 아이를 돌려달라고 울부짖던 강지윤의 얼굴이었다. 그는 자신이 버렸던 그 여자의 손에 완벽하게 파멸했음을 깨달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죄수처럼 호송채 올랐다. 마지막 칼날은 백 회장이 입원해 있는 병원의 VVIP 병실로 향했다. 백 회장은 중환자실에서 겨우 의식을 회복했지만 여전히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였다. 그는 병실 TV를 통해 자신의 아들이 체포되고 자신의 제국이 무너지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수사관들이 병실로 들어섰다. 백 회장님, 수천억 원대 횡령 및 배임 뇌물 공여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백 회장은 말할 기력도 없었다. 그는 그저 산소 호흡기 속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며 수사관이 자신의 앙상한 손목을 침대 난간에 채우는 것을 지켜보았다. 한때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했던 거인의 초라한 마지막이었다. LY그룹은 공식적으로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오너 리스크였다. 아우라 홀딩스는 이 혼란의 중심에서 한 발 물러나 있었다. 하지만 물밑에서는 윤하강의 지시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조비서, 법정관리위원회에 LY그룹의 우량 자산 목록을 전달하세요. 우리가 인수한 채권을 기반으로 Y전자 반도체 사업부와 강남 본사부지를 최우선 매수할 겁니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그룹을 무너뜨렸지만 민 회장과의 약속대로 가치 있는 자산들은 헐값에 흡수했다. 이것은 비즈니스였다. 아우라 홀딩스 펜트하우스 오피스. 윤하강은 자신을 둘러싼 모든 스크린을 껐다. 오수희의 광기 어린 절규도 백진우의 초라한 뒷모습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다. 길고 길었던 복수는 끝났다. 존 리더, 정의는 실현되었고 비극은 막을 내렸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책상 위에 놓인 단 한 장의 사진으로 향했다. 그것은 조 비서가 방금 전 한남동 저택에서 아동보호소로 옮겨지는 민준이의 모습을 찍어온 사진이었다. 잔뜩 겁에 질려 울고 있는 아이의 얼굴. 그녀의 아들, 복수는 끝났지만 그녀의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지독하리만치 고요했다. LY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붕괴는 대한민국 사회에 거대한 상흔을 남겼다. 그 후 몇 달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재판이 이어졌다. 세기의 재판이라 불린 법정은 매일같이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백씨 일가의 추악한 범죄가 하나하나 까발려질 때마다 여론은 분노로 들끓었다. 윤하강 아니 강지윤은 재판에 단 한 번도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그녀가 제출한 증거들이 너무나도 명백했기에 그녀가 굳이 그들 앞에 다시 설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대신 아우라 홀딩스의 이름으로 LY그룹의 우량 자산을 헐값에 사들이며 무너진 제국의 잔해 위에서 조용히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선고의 날이 밝았다. 법정의 피고인석에는 세 사람이 앉아 있었다. 5년 전 한 여자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공모자들이었다. 가장 먼저 오수희의 차례였다. 그녀는 이미 재판 과정에서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넋이 나가 있었다. 화려했던 사교계의 여왕은 온데간데 없고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만 응시하는 수척한 여인만이 남아 있었다. 피고인 오수희. 피고인은 피해자 강지윤 씨의 출산 직후 그녀를 기망하고 약물을 사용하여 정신을 잃게 한 뒤 갓 태어난 피해자의 아들을 약취 유인하였으며 판사의 낮고 엄중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사문서 위조 감금 교사 등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됩니다. 이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천륜을 저버린 반사회적 범죄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오수희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피고인 오수희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다. 20년, 그녀의 남은 인생이 감옥 안에서 썩어가게 될 터였다. 그녀는 선고를 듣는 순간에도 울지 않았다. 그저 실성한 사람처럼 희미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의 파멸은 완벽했다. 다음은 백진우였다. 그는 이미 키메라 사기 사건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수천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사실상 재기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 덤덤하게 판사의 선고를 기다렸다. 그는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고 결국 그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 피고인 백진우. 피고인은 LY그룹의 경영권을 이용하여 사기극을 주도하고 막대한 국부 유출을 초래하였으며 판사는 그의 경제범죄를 먼저 나열했다.
나아가 자신의 아내였던 피해자 강지윤 씨를 정신병원에 불법 감금하고 피고인 오수희와 공모하여 친아들을 유인하는 반인륜적 범죄를 주도한 혐의가 모두 인정됩니다. 백진우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는 5년 전 병실에서 아내를 내려다보던 자신의 차가운 눈빛을 떠올렸다. 그 오만함의 대가였다. 피고인 백진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법정이 술렁였다. 재벌 3세에게 내려진 유례 없이 가혹한, 그러나 지극히 당연한 심판이었다. 마지막으로 백 회장이었다. 그는 뇌졸중 후유증으로 인해 휠체어에 의지한 채 겨우 법정에 출석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모습을 텅 빈 눈으로 지켜보았다. 그의 수십 년 묵은 비자금과 정경유착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그에게 그 형량은 무의미했다. 그의 제국은 이미 아들의 손에 무너졌고 그의 가문은 끝났으니까. 같은 날 오후 가정법원에서 마지막 판결이 내려졌다. 친권 및 양육권 확인 소송. 백진우와 오수희가 모든 친권을 상실함은 물론 그들의 범죄 사실이 명백해짐에 따라 법원은 지체 없이 판결을 내렸다. 백민준 군의 친권은 친모인 강지윤 씨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강지윤은 법원 건물을 나섰다. 5년, 지옥 같았던 복수는 끝났다. 법적인 모든 절차가 끝났다. 그녀는 이겼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은 기쁨 대신 차가운 불안감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곧장 조 비서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서울 외곽의 한 아동 보호센터로 향했다. 오수희가 체포된 직후 민준이는 그곳에서 임시 보호를 받고 있었다. 유나는 그동안 법적 절차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일부러 아이를 만나지 않았다. 아니, 만날 수가 없었다. 만날 수가 없었다. 5년 만에 만나는 아들에게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냉혈한 CEO 윤하강은 알았지만 엄마 강지우는 5년의 세월 속에 묻혀버렸기 때문이었다. 센터의 상담실 문이 열리고 작은 아이가 걸어 들어왔다. 5살의 백민준. 아니, 이제는 강민준이 될 아이. 아이는 낯선 환경에 잔뜩 주눅이 들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지우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사진과 영상으로만 보던 아들,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아이, 민준아.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아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아이의 눈이 지훈과 마주친 순간 아이의 얼굴은 호기심이 아닌 극도의 공포로 물들었다. 민준이는 비명을 지르며 상담사의 등 뒤로 숨어버렸다. 실효줘, 아줌마, 무서워 저리 가. 아이의 절규가 지훈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놓았다. 민준이는 TV 뉴스를 통해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다. 자신을 안아주던 엄마 오수희 알을 잡아가게 만든 사람. 자신을 이 낯선 곳에 오게 만든 사람. 그 얼굴이 바로 눈앞의 강지윤, 윤하강이었던 것이다. 상담사가 당황하며 아이를 달랬다. 민준아 아니야. 이분은 민준이 진짜 엄마셔. 하지만 그 말은 아이에게 더 큰 혼란과 공포를 안겨주었다. 아니야. 우리 엄마 아니야. 우리 엄마는 예뻤어. 저 아줌마. 싫어. 집에 갈래. 엄마한테 갈래. 지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는 1조 원짜리 사기극을 설계했고 거대 그룹을 무너뜨렸으며 3명의 악인을 심판대에 세웠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겁에 질려 울부짖는 5살 배기 아들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다. 그녀의 복수는 완벽했지만 그 복수의 과정이 그녀를 아들에게 괴물로 만들어버린 것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상담실을 나왔다. 복도에 주저앉은 그녀의 어깨가 5년 만에 처음으로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냉혈한 CEO 윤하강의 가면이 산산조각 났다. 그 안에는 5년 전 아이를 빼앗기고 피눈물을 흘렸던 연약한 엄마 강지윤이 울고 있었다. 복수는 끝났지만 그녀의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몇 주가 흘렀다. 지윤은 강남의 펜트하우스 오피스를 처분했다.
그리고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아파트로 이사했다. 아우라 홀딩스의 경영은 민 회장과 조 비서에게 잠시 맡겨두었다. 그녀는 오로지 엄마 강지윤으로 돌아가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민준이는 법적 절차에 따라 그녀의 집으로 왔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아이는 극심한 분리불안과 트라우마에 시달렸다. 민준이는 자신의 방에서 한 발짝도 나오지 않았고 지윤이 다가가기만 하면 경기를 일으키듯 울음을 터뜨렸다. 저리가, 당신 때문에 엄마가 잡혀갔어. 아이의 비난은 지윤의 심장에 매일같이 비수를 꽂았다. 지윤은 아이를 다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5년 전에 진실을 설명하려 하지도 않았다. 5살 아이에게 그 거대한 배신과 복수극은 이해의 영역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기다렸다. 매일같이 아이의 방문 앞에 음식을 가져다 놓고 멀찍이 떨어져 앉아 아이가 좋아하는 만화책을 소리내어 읽어주었다. 민준이는 처음에는 귀를 막고 저항했지만 지윤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재판정에서 백진우를 심판하던 그 차가운 목소리가 아닌 5년 전 갓 태어난 아기에게 자장가를 불러주던 그녀. 자신도 잊고 있었던 따뜻한 목소리로 매일같이 책을 읽었다. 그렇게 또 몇 주가 지났다. 어느 비오는 날 밤이었다. 지윤은 거실 소파에서 쪽잠을 자고 있었다. 그때 민준이의 방에서 찢어지는 듯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악몽을 꾸는 모양이었다. 지윤은 반사적으로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민준이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싫어, 오지마, 무서워, 엄마. 엄마. 아이가 울부짖으며 오수희를 찾고 있었다. 그 순간 지윤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침대로 다가가 떨고 있는 아이의 작은 몸을 힘껏 끌어안았다. 민준이가 그녀의 품에서 격렬하게 발버둥 쳤다. NW의 싫어 저리가. 아이가 그녀의 가슴을 주먹으로 쳤다. 하지만 지윤은 놓지 않았다. 5년 전 병실에서 빼앗겼던 그 아이였다. 그녀는 다시는 놓칠 수 없었다. 그녀는 아이를 더욱더 세게 끌어안고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다. 그녀가 5년간 단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못했던 말이었다. 괜찮아, 민준아, 괜찮아.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이젠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엄마가 우리 아들 옆에 있어. 미안해. 엄마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그녀의 뜨거운 눈물이 아이의 잠옷 위로 떨어졌다. 아이의 발버둥이 서서히 잦아들었다. 아이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지만 더 이상 그녀를 밀어내지 않았다. 5년간 잊고 살았던 자신을 감싸는 이 품이 어쩌면 낯설지 않다고 느꼈는지도 모른다. 아이는 지쳐 잠들 때까지 그녀의 품에서 울었고 지윤은 밤새도록 그 작은 몸을 끌어안고 함께 울었다. 다음 날 아침 폭풍우가 지나간 서울 하늘은 눈부시게 맑았다. 지윤은 꼬박 밤을 새운 채 자신의 품에 안겨 새근새근 잠든 아이의 얼굴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5년. 그녀의 지옥 같았던 복수는 끝났다. 그리고 그 복수의 끝에서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전부를 되찾았다. 윤하강이라는 이름의 냉혈한 CEO는 어젯밤의 눈물과 함께 사라졌다. 이제 그녀 앞에는 아들의 상처를 보듬고 잃어버린 5년의 세월을 다시 채워나가야 하는 엄마 강지윤의 삶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것은 복수보다 훨씬 더 길고 고통스러운 싸움이 될 터였다. 하지만 지윤은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잠든 아이의 이마에 조용히 입을 맞추었다. 얼음 같던 그녀의 입술에 5년 만에 처음으로 따뜻한 온기가 돌았다. 지옥의 밤은 끝났다. 모자, 무지의 상처 입은 새벽이 그렇게 밝아오고 있었다.